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사림 생활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윤형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협동조합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역사와 전개,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 민주주의 학교,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이 여는 미래라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이라고 하면 소셜이라는 것을 소사이어티의 형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르 소시알은 라틴어의 소키우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은 동행이나 길동무,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르소시알이라는 의미를 프랑스인 로베르라는 언어학자가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구가 된다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이후에 나타난 산업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 대중들의 빈곤과 피폐한 생활의 방어책으로 국리된 것이 바로 어소시아시옹, 결사라는 조직인데요. 로버트 오원이나 생시몽, 프루동, 프리에 등의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사상과 실천 속에서 이 어소시아시옹 같은 조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르 소시알이라는 의미는 이 어소시아시옹을 가르치는 형용사입니다. 즉 상호부조, 타인을 친구로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제도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소시아시옹은 협동조합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타자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동료한테 친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첫 번째 의미를 넘어서 조직 밖의 타자, 우리 공동체 밖의 이방인을 친구로 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 공동체에서 멀리서 온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떠날 때 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제공한다는 전통 공동체의 증여 관행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환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처음에는 동료 간의 결사, 어소시아시옹이라고 하는 협동조합만을 의미하다가, 이후에 점차로 이 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의 성격, 내부의 상호부조, 그리고 외부에 대한 환대로까지 의미를 확장하면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사회적 특성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그 협동조합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협동조합은 사실 자본주의 발달과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자본주의 태동기에 시작돼서, 결사체로 시작돼서 사회적 경제가 크게 발전하다가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사회적 경제는 점차 시장화 제도화되면서
퇴조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는 최근 상황이 들어와서 복지국가가 퇴조하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부흥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쇠퇴로 끝나느냐의 그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 협동조합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협동조합은 이 자본주의 초창기에 사실 산업주의 자본주의의 기초는 토지와 노동력, 신용의 상품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자본주의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가난을 불러왔고, 생활 환경으로서는 매형과 쓰레기가 만연하고, 그리고 악덕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자본주의 초창기의 비참한 노동자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협동조합 초창기에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5세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자조하면서 같은 옆 동료들과 협동의 힘으로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온 것이 협동조합의 출발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버트 오원이나 생시몽, 프루동, 포리에의 실험 등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공들이나 여성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우애조합,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 실업, 출산에 대비한 공제조합 등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조합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창기 협동조합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윌리엄 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협동조합인이란 잡지에서 윌리엄 킹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빈곤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상호 보호,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에 필요한 생활 물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 세 번째가 공동의 자본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동조합의 의미,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들이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한 게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로버트 오원이 뉴나라크 공장에서 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다른 여느 공장과 다르게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자본주의 가난 속에 악덕에 빠진 노동자들도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성격이 달라질, 선한 인간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와 생산 관리를 연결해서 노동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자율적 노동, 그리고 16-17시간에 이르렀던 당시 노동과 다르게 노동시간을 10시간 정도로 단축하고 유년 노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를 만들고 청소년 학교를 개설해서 노동자들의 교육에도 힘씁니다. 식량과 생필품의 점포는 이후에 가면은 소비자협동조합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원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꿈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극복하는
자급자족의 공동체적 경제 체제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통일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상호부조의 원리를 근거로 한 분배와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주관리하고 이 공동체를 자치 운영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 전 생활을 통합하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꿈꾸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등장한 게 최초의 협동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앞선 협동조합들의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28명이 당시에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의 독과점에 대항해서 비싼 가격을 부르고 질 좋지 않은 물건을 파는 그런 상점들에 대항해서 스스로 생필품의 점포를 만듭니다. 1844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1년 동안 푼돈을 모아 만든 자본을 가지고 12월 달에 토드레인이란 점포를 개점합니다. 사실 처음에 점포를 개설했을 때는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 동안 저녁에만 여는 점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단지 점포를 연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본인들의 궁핍한 생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이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들 자본금을 조달하고 이 상점을 통해서 다른 상점들과 다르게 정량과 정품을 판매하고 외상을 주고받지 않고, 그리고 현금 판매를 하고 정기적으로 조합원 모임을 가지면서 정직하게 회계 기록을 하고 그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당시로 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로치데일의 소비자협동조합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850년이 되면 재분소를, 본인들이 직접 취급하는 밀가루를 재분하는 재분소를 설치하고, 51년이 되면 아까 3일 저녁에만 처음 시작할 때는 상점을 개점을 했다고 했는데 51년이 되면 매일 점포를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8명으로 출발했던 조합원들이 1880년이 되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업고도 48년에 2200파운드 정도 되던 것이 1876년이 되면 330만 파운드로 늘어나게 됩니다. 로치데일 이 가난한 노동자들은 로치데일 그 상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원칙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 가난한 삶을 공동체적인 삶의 현실로 만드는데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 스스로 모은 자금으로 점포를 개설하고 정량의 가장 품질 좋은 식료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고 외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당시 노동자들이 외상으로 인한 비추로 생활에 파탄되는 장면들을 본인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절대 판매하고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치데일에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상점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고 나서 3개월마다 정산을 해서 남는 잉여금을
이용고에 따라서 즉 조합원들이 상점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저축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저축의 효과로 인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자 배당을 5%로 고정하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돈이 자본주의가 그렇듯이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축과 근검 절약을 독려하고 생산 공헌자에 대해서 임금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2.5%를 교육에 배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를 삼습니다. 이 교육의 원칙은 이후 협동조합 원칙으로 가서 원칙으로 정립되는데요.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첫 번째도 교육으로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교육이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표라는 주식회사의 일주 1표, 돈에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다 주어지는 회사의 일주 1표에 대해서 1인 1표라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도 영국에서조차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였는데 당시 로치데일에서는 여성 조합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도시의 발전, 그리고 협동조합 상공업의 발전을 지향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조합원 모임을 통해서 조합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업무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점검해서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정을 알고 어려울 때 같이 힘을 모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치데일의 운영 원칙은 로치데일이 갖고 있는 민주적 운영, 그리고 정직한 운영, 그리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혁신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원칙들은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면서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국제협동조합연맹을 통해서 정리돼서 로치데일 운영 원칙이 정리돼서 협동조합 원칙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로치데일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협동조합이 확산하고 확산됩니다. 우선 로치데일이 소비자협동조합이었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이 발전을 하는데 1863년에는 로치데일 비슷하게 만들어진 영국 중북부의 42개 조합이 도매조합연합회를 창립하고 협동조합 간 협동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1900년 무렵이 되면 영국 전역에 로치데일과 같은 소비자 협동조합들이 1000여 개가 만들어집니다. 나라의 성격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유형이 조금 다르게 전개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그 노동자 협동조합이 발달을 했는데요. 금세공업자 등 주로 직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의 조합으로 정착이 됩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에서는 돈이 없어, 자본이 없어 고통받는 도시의 소상공인과
농촌의 농민들을 위한 자선적 성격의 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과 도시의 특성상 농촌 신협과 도시의 신협은 다른 발전 경로를 갖게 됩니다. 라이파이젠이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농촌 신협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그 봄에 농사를 지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갖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농촌의 농민들의 특성, 농민들의 삶의 특성하고 연관돼서 조합이 대부조합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대출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교구 단위로 한정이 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갖고 내부 유보하면서 철저하게 대인 신용에 의해서 대출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농촌 신협이 발전하게 되고요. 도시에서는 슐체라는 사람의 도시 신협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도시 신협들은 주로 상공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통한 지분을 인정하고 라이파이젠의 농촌 신협과 다르게 굉장히 분산주의적 성격을 갖고 교구에 한정되는 농촌 신협과 다르게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유한 책임이고 모든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이 독일의 신용협동조합을 예를 통해 살펴볼 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나 운영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이 유독 발전했던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농협동조합이 발전했는데요. 농협의 세계적으로 농협 모델로 확산하는 모델이 됩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확산과 전개를 보게 되면은 농민이나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약자들이 철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같은 동료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협동을 통해서 생활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협동조합이 정착되고 그것들이 확산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발전을 겪던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 주변화되는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초창기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통해서 나타난 국가에서 저희가 복지국가라고 하죠. 복지국가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임금이 상승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들이 겪고 있던 사회 문제, 본인들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별로 필요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점차로 20세기 들어오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회적 경제가 주변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정착됐던 협동조합들이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특히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칙들 같은 경우 아까 로치데일 원칙에서 봤듯이 잉여금은 이용고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해서 잉여금을 내부 유보하는 방침을 원칙으로 만들고 연합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고 게다가 협동조합 간 협동을 더욱더 강조하는 방침을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그 한 모습으로 합병 등을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노선을 갖게 되는데요. 점차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합원들은 고객화되고 그리고 경영자들, 조합원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경영자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 기업으로 아예 전환을 해버리거나 파산하는 협동조합들이 속속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변화와 퇴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화하고 퇴행을 겪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반월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요. 1% 부자들의 탐욕에 대해서 99% 시민들의 분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의 20대 여성 한 명이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은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용협동조합으로 계좌를 전환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2012년에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금융위기, 탐욕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에 한국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던 농협, 수협, 생협 이외에 8개 특별법과 별도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돼서 5명 이상이 모이면 어떤 업종이라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처럼 한국이나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계에서도 협동조합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은 이미 1980년대 초 복지국가의 위기로 실업이 만연하고 세계 경제가 재구성되면서 국가의 지출이 축소되는 현상 속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면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협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지평으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